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직인 이른바 시발단과 국정원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발단 관계자와 국정원 측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시발단 사무실 비용 등이 국정원 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수사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사이버사의 핵심 관계자는 여러 차례 증거 파기 지시가 있었고 윗선의 지시를 밝혀야 한다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부에서 이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다시 불거진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올해 2월 다스의 자금을 책임지는 직책을 맡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심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 범행 전날 딸과 사전 모의까지 했습니다. 올겨울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평년보다 더 춥고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더 많이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실내와 실외 공기질을 비교한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65%가량의 실내 공기질이 실외보다 더 나빴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부 대부분을 단독 보도들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2012년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 운동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고 그 내용도 충격적이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론은 자발적인 선거운동, 즉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였습니다. 결국 시발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만 처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과 검찰이 논란과 의혹투성이인 이 시발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당국은 국정원과 윤 목사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과 시발단의 정체불명의 돈이 대선을 앞두고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댓글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의 시발단 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건 시발단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활동과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시발단의 불법 선거 운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는 시발단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활동비에 국정원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목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준 사람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에서 박근혜 후보를 도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윤 목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문제가 되자 윤 목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국정일보, 국정방송을 운영하는 총재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사당국은 윤 목사의 당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한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시발단은 결국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일이긴 하지만 대선 불과 6일 전의 일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 하의 수사도 이상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조회만 했더라도 드러났을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위 시발단의 존재가 드러난 건 2012년 대선 6일 전입니다.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전화기 여러 대를 놓고 사람을 고용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시발단 운영자인 윤정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가 대선 전 소셜미디어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 윤 목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박 후보 캠프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새마음 포럼 관련 문건이 윤 목사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제기됐습니다. 윤 목사의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 연관 계정이 같은 글 수십 건을 상호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계정 일부가 시발단 활동에 사용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국정원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떠들썩했던 시발단 사건은 여러 의혹만 남긴 채 윤정훈 목사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마무리됐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시발단 지원 의혹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당시의 여당 대선 후보의 불법 캠프를 몰래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연일 바쁩니다. 시발단과 관련된 의혹은 JTBC가 사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송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로 이것이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 연계 의혹이고요. 국정원이 시발단의 트위터 글을 확산을 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드러났지만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시발단이라는 조직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대선 캠프와 연결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박 전 대통령 당선 후에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윤 목사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부터 지금 재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단서가 있는 국정원과 연계 의혹부터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예. 검찰은 이 국정원과 시발단 간의 연관된 트위터 계정을 확보한 상태였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다시 윤 목사와 국정원과의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체불명의 자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 목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에 국정원 자금이 실제로 이제 시발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예. 이건 민간인 댓글 부대, 이것도 사실은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예. 민간인 댓글 부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예. 정말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 댓글 부대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은 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그리고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시발단은 단순한 민간인 댓글 부대가 아닙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자금이 지원이 됐다면 국정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불법 캠프를 묵인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접 나랏돈을 썼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70년대 중앙정보부가 당시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예. 거의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일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예. 또 하나의 의혹은 박근혜 후보의 공식 캠프하고 시발단의 연관성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검찰이 계좌 추적을 마치는 대로 윤 목사는 소환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예. 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박근혜 후보 측과의 교감 여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윤 목사 사무실에서는요, 실제로 이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발견됐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친박계 의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이 공조해서 진행하는 수사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도 이 문제를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대부분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이 단체 지원입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말기, 그러니까 대선 직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보수단체 지원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시발단 지원 여부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 수사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이 관제대모에 동원할 목적으로 아예 우파단체를 지원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만들었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친정부 단체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표자를 섭외해서 없던 단체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대모를 한 걸로 조사된 우파단체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유대한 수호 실천본부는 국정원 직원이 처음부터 이 같은 집회 시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국정원 퇴직자의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전단체를 활성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표자를 섭외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비판 1인 시위, 2012년 5, 6월에 통합진보당 규탄 1인 시위 등 활동이 국정원의 지시와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경 만들어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 역시 국정원 직원이 한나라당 당원을 대표자로 섭외해 만든 단체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의 후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을 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줄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는 모두 폐쇄됐고 대외적인 활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두 단체 대표가 2011년 이전에도 시민단체 활동 전력이 없는 만큼 자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관제대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입니다. 국정원의 관제대모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추 사무총장을 불러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돈을 받고 각종 시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추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여론 공작에 동원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검찰에 세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입장을 반영한 관제대모 등을 벌인 혐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나온 추 씨는 오늘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시민단체이지, 순수한 시민단체이지, 저희가 이 국정원이고 청와대 누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검찰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영수증 등을 토대로 국정원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추 씨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추 사무총장이 출석한 시각, 국정원 여론공작 문건의 피해자인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 유경기 서울시 행정 1부 시장이 검찰에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 인사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심리전에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규탄 집회가 세부 실행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또 하나는 바로 군입니다. 이번에는 군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련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했는데 당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JTBC는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국방부의 조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면서 필사적으로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댓글 공작 사실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국방부의 조사를 받았던 핵심 관계자는 이태하 당시 사이버 전단장이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3차례 이상 관련 자료를 파기할 것을 지시했고 각 사무실을 돌며 파기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삭제 지시가 떨어진 후 2, 3일이 지나자 군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이 녹취록에서 국방부가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을 이틀 전에 알려줬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본부가 김관진 장관의 개입 혐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는 도중 수사관들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사이버사 내부의 문제로 보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따지자 계획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했습니다. 군 조사단은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이태하 전 단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이버사의 일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한 거거든요. 김관진 책임론 또는 그 윗선이 어딘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사 축소나 은폐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이 조사를 받은 핵심 관계자는 저희들이 2부에서 어렵게 좀 전화 연결해서 직접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뉴스룸은 어제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며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과 그의 아들이 맡던 중국 법인의 대표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당초 대두됐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다시 불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이시영 씨는 올해 2월에 다스 본사의 회계,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직책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핵심적인 다스 현지 법인 대표에 본격적으로 선임되는 시점에 다스 본사의 자금을 책임지는 핵심 경영진으로까지 부상한 겁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스 본사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첨부된 회계보고서에 보면 이시영 씨의 서명 날인이 보입니다. 이 씨는 내부회계 총괄 이사로서 자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증했습니다. 즉 시영 씨가 다스 본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직책은 지난해까지 다른 임원 김모 씨가 맡았지만 시영 씨가 올해 2월 1일자로 넘겨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다스 법인 4곳의 대표를 넘겨받은 데 이어 자금 관리까지 맡은 겁니다.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한 지 6년 반 만에 다스의 금고를 책임지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최대 주주 부자의 대표 자리를 넘겨받은 데 이어 본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자를 맡으신 분이 해외 사업을 총괄한다. 이거는 후계자 수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다스 본사 측은 JTBC의 연이은 취재 요청에 이시영 씨 관련해 입장을 밝힐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소유주 논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중요하겠죠. 다스, BBK, 이명박, 김경준 이런 단어들 모든 의문은 도곡동 땅 4,240평방미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예정 씨 소유였습니다. 검찰은 2007년에 이상은 씨 도곡동 땅 지분은 제3자 재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3자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당연히 쏠렸죠. 다만 제3자가 누군지는 그러나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판 돈 중 상당액은 다스로 들어갔고 다스는 다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곡동 땅도 다스도 BBK도 문제의 제3자가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물음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이 제3자가 누군지 단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는 앞서 보신 것처럼 다스 돈 관리도 도맡게 됐습니다. 해외 법인 여러 곳 대표로도 선임되는 시점의 일입니다. 다스를 취재하고 있는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시영 씨가 현지 법인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일 아니냐? 네. 이게 저의 첫 질문이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자리에 자격이 있다면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똑같은 대답을 드렸었는데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인사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밖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최고 재무 책임자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자리가 특정 회사 자금의 시작과 끝을 쥐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도한 대로 시영 씨는 다스 연 매출 4분의 1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이제 자금줄도 쥐게 됐습니다. 이제 시영 씨는 그렇지만 시영 씨는 다스 지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거겠죠.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곡동 땅 얘기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2007년에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자꾸 실소유주 의혹이 반복되는 것인가? 네, 매번 공교로운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는 이 땅을 1985년 15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에 263억 원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군요. 네, 그런데 이 해가 공교롭게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 시작된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다스는 다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예. BBK 핵심 인물 김경준은 2011년 140억 원을 다스에 돌려줍니다. 이런 주요 과정에 다시 공교롭게도 매번 이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친인척이 함께 사업을 했고 또 우연히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이건 맞습니다. 의혹이기 때문에. 네. 예. 매번 우연히 겹쳤을 거라는 가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 공교로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3자 것으로 보인다던 도곡동 땅처럼 마치 다스도 매우 특이한 지분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법조인은 다스에 대해서 특정인이 차명으로 회사를 보유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A와 B에게 50%가 조금 못 미치는 지분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C에게 약간의 지분을 줍니다. 그러면 A와 B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이 들어도 C로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공교롭게도 다스의 지분은 딱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예. 김재정 씨 가족의 지분 변화 과정에서도 또다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0년까지 다스 최대 주주는 48.99% 지분을 가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였습니다. 예. 이해 2월에 김 씨가 사망합니다. 부인 권영미 씨는 자식들에게 다스 주식을 1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계재단에 5%를 기부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들이 뭘까요? 다스 같은 비상장 회사, 특히 이렇게 알짜 회사는 주식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가 훨씬 큽니다. 네, 예. 다스 주식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액면가는 만 원이지만. 만 원입니다. 네. 예. 돈으로 바꿔내는 게 상식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납을 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가정과 추론을 얘기합니다. 자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려줄 수도 없고 현금화할 수도 없지 않았느냐, 이런 가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주 의혹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죠. 알겠습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정권을 넘겨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에 재판에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구속이 연장될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오늘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안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과 특검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도 통증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는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했던 만큼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에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의 사유로 제시한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법정에서 심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며 광장에 광기를 막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켜보고 왔는데요. 이서준 기자, 우선 오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유, 이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서 주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왜 재판을 끝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청문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최초 공소장이 150종 이상이었고 재판부가 분류한 공소사실은 16종류,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도 10만 쪽이 넘어서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이 유례 없이 방대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각종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수백 명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야 했는데 그동안 거의 동의를 안 해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재판부도 심리해야 할 게 많다는 점을 이제 강조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판부 판단이 곧 이루어질 이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사유로 발부를 하게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은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도 오늘 만약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와 SK 뇌물죄와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들의 신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인들이 진술 번복, 거부 등을 하도록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그 유영하 변호사는 또다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발언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롯데, SK와 관련해서는 중요 증인 대부분이 증인 신문을 했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도주 가능성은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이 박 전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명예와 삶을 모두 잃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던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정농단 재판은 이 광장에 분노가 초래한 인민 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 때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며 지지자 등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건 뭐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아니면 전례로 놓고 볼 때는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네, 형사소송법상에서는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구속영장 추가 발부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라고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또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적용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도 이미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금주 말,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하마터면 최순실의 미르 재단을 위해서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나랏돈이 쓰일 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홍보됐던 이란의 K타워 건설 사업, 여기에 최순실 씨의 미르 재단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감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었는데 96억 원짜리인 사업을 2천억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감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란의 한류의 메카를 세운다는 K타워 사업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란 방문 때 추진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96억 원. 최순실 씨의 미르 재단은 문화 사업을 맡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사업을 감사해보니 직접 회의를 주재해가며 이 사업을 추진한 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였습니다. 특히 LH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순방일에 맞춰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LH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 또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억 원까지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법적으로 K타워 건설을 강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이란 측 상대방은 이란 교원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해각서 서명자는 이사장이 아닌 고문으로 정작 연기금 측은 각서 체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에 주의 조치를 하고 청와대에서 이 사업을 맡았던 전 산업비서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오늘은 북한 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일단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지난달 15일 일본 상공으로 화성 12형을 쏜 뒤로 한 달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 한 달에 2번꼴로 도발을 해온 북한으로선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은 한미 군 당국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두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정면 대결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반관 반민 1.5트랙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북한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우리 해군의 연합훈련이 예고돼 있는데 북한이 이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부 당국은 또 북한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18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관찰 중입니다. 다만 중국의 주요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북중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다음 도발 자체를 연말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서울은 몸서리친다. 작가 한강 씨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 제목입니다. 승리로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는 없다가 부제인데 미국 내 반향이 매우 큽니다. 연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싸움이 전쟁이 될 거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전고유 발언 사흘 뒤인 현지 시간 지난 8일. 맨부커상 수상작가 한강은 미국 뉴욕타임즈 기고글에 이같이 썼습니다. 긴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한강이 선택한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고 승리는 불가능한 구호일 뿐입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태연해 보이는 한국인의 내면에도 주목했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수십 년간 우리 내면을 파고들었고 대화 속에서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명 한국 작가의 글에 미국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줘 고맙다. 트럼프는 무언가를 파괴할 줄만 아는 어린애 등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의 글은 가슴을 울리지만 김정은은 기회만 있으면 빛을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은 대리전이었다는 한강의 평가에는 일부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기고글에 관심이 이어지자 뉴욕타임스는 한강이 한국인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점을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의 기고문 번역은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맡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신에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서 김희수 대행 체제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대형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철제 기둥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중에선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노동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대형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주변 건물에 올라와 확인해봤습니다. 저 멀리 대형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고 두꺼운 철근은 크레인에 맞아 기역자로 꺾였습니다. 짧은 철근 마디를 이어서 만든 크레인 기둥은 해체할 때 철근을 한 칸씩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들이 약 20층 높이의 크레인을 분리하던 중 기둥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천둥 소리 같이 너무 크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을 내다보니까 크레인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고로 크레인 기둥 4귀퉁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 중 3명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숨졌고 크레인에 매달렸던 50살 김모 씨와 크레인 이송 차량 기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부품의 부식 여부나 작업자 실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는 올해에만 6번째고 사망자는 12명에 달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씨가 딸의 친구인 김모 양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사건 전날 딸과 함께 김 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로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7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이영학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피해자 딸의 친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죽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 씨는 오늘 조사에서 딸 친구인 중학생 김양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시신 유기만 인정해온 이 씨가 김양을 살해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사건 당시 이 씨 부녀의 구체적인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이 씨는 딸에게 친구 김양을 집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이 양은 영화를 보자며 김양을 부른 후 이 씨 지시에 따라 수면제가 든 자양 강장제를 먹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엔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졸피뎀 성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CCTV에서도 김양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이 양이 3시간 후엔 혼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양이 잠이 들자 아버지 이 씨가 딸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친구 김양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당시 김양을 찾는 부모에게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 씨 부녀는 김양의 시신을 함께 차량에 옮긴 후 강원도 영월예산에 유기한 후에는 숨진 부인이 그리워 강원도를 찾은 것처럼 알리바이까지 꾸몄습니다. 지난 6일 발견된 김양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이 씨 딸 이 양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일은 이 씨 부녀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이 여전합니다. 살해 동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과거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영학 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계정을 만들자마자 14살부터 20살 미만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사지 샵에서 문신 시술을 하거나 부분 모델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학교나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겠다고도 강조합니다. 방과 샤워실, 생활비를 제공하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유도한 정황도 보입니다. 이 씨는 과거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소년들의 질문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신 가능성을 걱정하는 글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문자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범행에서도 자신의 부인과 친하게 지냈던 김양을 특정해 딸에게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에 따르면 이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김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 대상으로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김양에 대한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선 관련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지난달 대형 패스트푸드점 관리자가 상습적으로 직원 탈의실을 찍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이 매장 안쪽에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남녀 공용 탈의실이 있습니다. 지난달 이 매장 관리 직원인 26살 박모 씨는
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습니다. 출입문 아래 빈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는 모습을 아르바이트생이 발견한 겁니다. 경찰 확인 결과 박 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6개월 동안 찍은 탈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후 해당 업체가 박 씨를 자진 퇴사시켰을 뿐 피해자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한테 아직 전화도 안 왔고 경찰서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제 영상이 나왔어요. 얘기 중입니다 라고만 계속 하시고 그 절차나 뭐 그런 거를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 좀 답답한 마음도 좀 괜찮아질 텐데. 업체 측은 오히려 현재로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피해자들과 보상 방법을 조율 중이라며 소통 중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을 지난달 말에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조 회장 부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 날짜는 이 이사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으며 경찰은 당시 조사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30억 원을 계열사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추궁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한진그룹 임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보강 조사한 뒤 다음 주 조 회장 부부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신구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론화위 내부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청와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공정과 중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고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공론화위의 결론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3일 동안 합숙 토론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최종 토론에서까지 찬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을 청와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공사 재개와 중단, 보류 3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진 결정 보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정말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결국 건설 재개 여부를 온전히 정부가 결정해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최근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 수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태평양 수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올겨울 날씨가 평소보다 더 춥고 메마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도 심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립해양기상청은 꾸준히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을 관측해오고 있습니다. 동쪽 태평양 지역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는 이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4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북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모이고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성 흐름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몽골 지역에 위치한 강한 대륙 고기압으로부터 태평양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겨울 한반도 쪽으로 불어오는 북서풍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반도는 겨울에 더 춥고 메마르게 됩니다. 실제 라니냐가 발생한 2010년의 경우 기온은 평년보다 0.6도 낮았고 강수량은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이 바람이 중국의 요동반도와 만주 지역을 거쳐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유입량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상청은 올해 발생하는 라니냐가 약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가 2010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할 때면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을 실내나 체육관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6곳꼴로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더 나빴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조민중 기자입니다. 2실 안에 다 들어있죠. 운동장에 나가지 말라고 보통 권고를 하니까. 실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럴까?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실내외 공기질을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측정 결과를 입수했는데 올해는 417곳에서 운동장 공기보다 교실 등 실내 공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가 조사 대상 136곳 중 98곳, 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초등학교는 65%, 유치원도 62%가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빴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는 교실 공기가 운동장보다 5배나 탁했습니다. 관악구의 한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측정한 실외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인 반면 교실은 98 마이크로그램으로 7배나 됐습니다. 실내에선 공기 흐름이 정체돼 오염물질이 호흡기에 전달될 확률이 실외보다 1000배나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통, 천식이 발생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실외 수치 관리에만 치우쳐 있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내 공기질 관리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은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지간한 가전제품 값이죠. 그런데 품질 보증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출고가 1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데 보증 기간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무선 청소기는 보증 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보증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또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 호주, 터키 등지에선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삼성과 LG는 최신 기종을 내놓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2년 보증 혜택을 준 적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년 보증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핸드폰 배터리나 액정을 핵심 부품으로 지정을 해서 품질 보증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무선 청소기 배터리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면서 보증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례를 스마트폰 액정이나 배터리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첨단 기능을 내세운 고가 스마트폰이 쏟아지는 만큼 품질 보증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대저택이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재만 남았습니다. 와인 농장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나파밸리 인근 칼리스토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17개로 갈라진 산불은 주택과 호텔, 상점 등 건물 1,50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건물 피해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And I just saw flames all up on the hill behind my house.
So of course I panicked. I'm still shaking. Went out and they were screaming,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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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get out. 나파에서는 유명 와인 양조장인 시그노렐로 에스테이트가 불에 타는 등 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GA 투어 경기가 열린 실버라도 리조트 앤 스파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애너하임 힐스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20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주택가와 시가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일부 한인들이 대피했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 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코치와 넥센의 슈퍼루키 이정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이종범과 이정후 부자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이종범은 외야와 주루 코치, 이정후는 외야수로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이정후는 고졸 신인 최초로 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며 프로야구 신인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 시즌 타율은 3할 2푼 4리로 우리 프로야구 사상 첫 19살 3할 타자가 됐습니다. 현역 시절 바람의 아들로 불린 이종범은 프로 첫 해인 1993년 한국 시리즈 MVP와 1994년 타격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6년 WBC 한일전에서는 일본 마무리 후지카와를 상대로 결승 2루타를 쳐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아버지의 활약을 지켜보며 국가대표를 꿈꿨던 이정후는 11년 전 아버지가 지켰던 대표팀 외야를 누빕니다. 우려 반, 염려 반, 또 기대 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안주하지 않고 뭔가 내년을 좀 더 준비하고 뭔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대회가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일본, 대만 등 3개국이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첫 우승컵에 도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가을 낚시철입니다. 수도권 해안가마다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 또 금지된 구역에서의 취사와 음주 행위 때문에 해안가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갓길을 따라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방파제 난간에는 낚시객들이 낚싯대를 들이운 채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낚시가 한창인 인천 통도 신도시 인근 해안도로입니다. 철제 펜스 안쪽으로는요, 군사지역으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조금 뒤쪽으로 와보시면 낚시 행위와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철제 펜스 안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리를 편 채 취사 행위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행 금지 팻말 뒤로는 낚시용품 등을 파는 화물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인근 공원 앞 방파제는 이미 수십 명의 낚시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방파제 위로 엉금엉금 오르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 내려간 남성은 구명조끼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 신안교 다리 양쪽 도로는 불법 주정차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갓길은 물론이고 중앙분리대 바로 앞까지 10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이곳은 인천 신안교 앞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물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 낚시객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버리니까 위험하잖아요. 저희는 LPG를 수송하는 사람들인데. 출입 제한 구역으로 낚시와 취사가 금지된 곳이지만 가족, 친구들과 찾아온 시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방파제 아래 수십 명의 낚시객 중에 구명조끼 등 안정장구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등의 이유로 외부 출입을 막아놓은 곳에서조차 낚시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 신항대로 해안도로입니다.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성인 키보다 높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엔 낚시객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가 한가득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반쯤 구부러진 철제 펜스 사이 안쪽으로 낚시객들이 출입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철제 펜스마다 누군가 별도의 표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LNG 기지 인근 바다 쉼터.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이라는 경고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이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입구 안내문에는 취사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안전난간을 넘어가 낚시를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낚시객들은 이미 난간을 넘어 내려가 있고 시민들은 끊어진 난간 틈 사이로 난간을 쉴 새 없이 넘어다닙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고기를 굽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만조 시각이 되자 남겨진 빈 술병과 라면 봉지 등 버려진 쓰레기만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6월 인근 출입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낚시객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낚시철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단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을 담보로 한 낚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예, 오랜만에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작가 루쉰의 작품 아큐정전의 주인공인 아큐는 독특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번번이 놀림과 무시를 당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늘 이겼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아큐만의 독특한 정신승리법이었죠. 비록 졌지만 정신은 내가 우월함으로 결과적으로 이긴 것이다. 내 뺨을 스스로 때렸지만 아픈 건 내가 아닌 그자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패배와 굴욕을 합리화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어떻게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합리화하려는 인간 군상. 작가 루쉰은 변화가 요구되던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던 중국 사회를 작품을 통해서 풍자했습니다. 태블릿 PC는 내가 쓰던 것이었다. 난데없는 인물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양심선언이란 명목으로 말입니다. 과연 그 단어가 그 상황에 맞는 것인가 하는 지적은 차치하죠. 한 줌의 사람들이 장막 뒤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비극의 시대가 막을 내린 지 1년. 그 사이에도 태블릿 PC를 둘러싼 주장과 주장은 반복되어 왔고 이번의 주장은 또 다른 버전의 주장인 셈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어둠 속에서 은폐를 지시했던 바로 그 물건. 뒤늦게 그 물건의 주인을 자처한 인물에 대해서 굳이 분석과 평가를 얹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학평론가 김형준 교수의 아큐정전에 대한 분석의 한 구절은 전해드릴만 합니다. 현실적인 고통을 상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실제와의 대면을 유예하거나 회피해버리는 정신적 메커니즘. 물론 이것은 단지 정신분석학으로 접근한 것일 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둘러싼 공격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덧붙여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의 행태에 아큐정전까지 인용하는 것이
너무 품위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 즉 악큐정전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삭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오늘 다 죽는다는 단어가 벌써 2부에만 2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삭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지금부터는 앞서 1부에서 보도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한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13년과 14년에 약 1년 동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 바가 있죠. 이른바 셀프 수사였는데 수사 결과는 실무자급만 처벌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당시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은 군 사이버사 소속 핵심 관계자입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신분은 밝혀드리지 않고 목소리도 약간 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어렵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2013년에서 2014년 상반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직접 받으셨던 거죠? 예, 당시 참고인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과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군 조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내부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 이것을 JTBC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증거인멸 내용을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고요. 이태하 단장 지시로 해서 서버, 문서, 동영상, 포스터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해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예. 특히 김관진 장관이 오상공단에 방문하고 심의원 대상으로 훈시한 동영상을 먼저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예. 당시 저는 이제 증거인멸은 옳지 않다고 중단을 요청했는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도한 이태하 단장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의 대화 녹취,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녹취를 보면 이태하 단장이 군의 조사단이 압수수색 계획을 이틀 전에 알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당시 저는 직감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예. 조사본부 압수 전에 조사본 강의자가 몇 차례 이태하 단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이후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바로 2, 3일 뒤에 조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이 있어갖고 모종의 약속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예. 사전에 자료를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를 하고 그 작업을 완료한 뒤에 실제로 한 2, 3일 뒤에 조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더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당시에 삭제한 자료 중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뭐 서버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그다음에 문서, 동영상, 포스터, 웹툰, 하여튼 저희들이 작성했던 모든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삭제한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예.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예. 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관진 장관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예. 포스터, 동영상 이런 하여튼 저희들이 작성했던 모든 자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예.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관련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삭제됐다. 당시 군 조사본부가 이런 사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마 나중에 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후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압수수색 전에는 일부 지휘부 라인만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조사 단계에 조사관들이 좀 일부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태하 단장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사 때 그 윗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김관진 장관과 관련된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런 작업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윗선인 김관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에 대한 진술은 없었습니까? 그 진술 다른 사람들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이태하 단장이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주기적으로 댓글 관련 쪽지 메모를 12년대 받았고, 예. 모든 자료 삭제 지시 시 GV 의도한 취지로 해서 삭제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이 김관진 당시 장관과 관련돼 있었다라는 것을 뭐 직감으로든 아니면 사실로든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 지휘부가 어디까지 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 조사본부에서 이제 조사 단계 중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윗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건 들었습니다. 예. 윗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윗선이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네, 아마 제가 판단할 땐 그런 의도로 받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예. 그 내용은 제가 뭐 팩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 들은 바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수사관들이나 조사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 들은 얘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수사관들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사이버사 내부의 문제보라는 GV 지시가 있었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과 두 사령관들의 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수사관들이나 조사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뒤에서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지휘부, 그러니까 조사본부 그 이상의 지휘부 라인에서 정확한 뭐 수사 지침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조사관들이 어떤 그 조사 결과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걸 종합해 보면 사이버 사령부보다 사이버 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그보다 윗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방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것을 그 당시에 군조사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가는 얘기로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에서도, 즉 윗선인 국방부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하고 있는 일, 다시 말하면 댓글 작업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이태하 단장 말을 빌으면, 예. 댓글 관련 쪽지 메모를 수시로 받았고, 예. 그 관련돼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예. 국방부하고 모정의 어떤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군 조사본부가 조사할 당시에 어떤 윗선의 지시도 받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저하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조사관들 말에 의하면 조사본부장이 주기적으로 수사상을 지휘부에 보고를 했고, 예. 수사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결과에 무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서 무척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조사본부장이 수시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면 그 보고 대상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선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윗선은 뭐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윗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군 조사본부 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조사본부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김관진 장관과 사령관들 왜 조사하지 않고
지시들을 수행한 대원들만 피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수행원들은 뭐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김건희 장관이 두 사령관에 대한 어떤 그 질문도 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 그 대원들한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김관진 당시 장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직접 즉 문제 제기를 저하고 인터뷰하고 계신 분께서 하셨고 그에 대해서 뭐 속전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지금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조사를 받은 분으로서 혹시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좀 얘기 한 30초 정도 길어질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번 군 사이버 댓글 사건은요, 대선 개입에서 정치 댓글 사건으로 축소가 되고, 예. 또 GEV 지시를 묵묵히 수행한 사이버사 대원들에게 개인 이탈이라는 책임을 전가해서 사건을 은폐라고 했던 비겁하고 명예습지 못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입은 일시나 말하지 못하고 억울함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버사 대원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됐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정치 댓글 정도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만이 이것을 책임질 일은 아니다. 명확한 재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어찌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법한데 사이버 사령부 내에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했다면 그 명예도 회복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을 보수단체와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차원의 일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의 문제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노벨상을 취소할 수는 있는 것인가? 논란은 이런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 팀이요,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위원회 산하의 노벨연구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벨상 취소나 박탈은 불가능하다. 노벨유언과 재단 규정 어디에도 박탈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군요. 네, 구체적인 규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노벨 정관 10조, 노벨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매년 수상 경력자와 또 분야별 전문가 수천 명에게 서한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합니다. 심사 내용은 50년간 봉인이 됩니다. 김 전 대통령은 81번째 수상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일고 있잖아요. 네. 이건 역시 이제 취소가 불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첫 수상자는 190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17년 지났습니다. 117년의 역사상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로히앙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박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리아 공습을 이유로 또 헬린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남미 지역 정치 억압 논란을 이유로 취소 청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상 전까지의 공로만 평가한다면서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수사로 더 확인을 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정황이 사실이면 뭐 정부 기관이나 또는 직원이 청원을 모의한 아주 보기 드문 일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지나 오바마나 키신저의 경우에는 사회운동가나 민간단체에서 주도했던 청원이었습니다. 자국의 국가기관이 혹은 공무원이 노벨상 취소운동에 개입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제대로 자충수 물음표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의 폰을 검찰과 경찰 등이 통신자료 조회 요청을 조회를 했었는데 이는 본인에 대한 정치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 조회를 한 것 같은데. 예,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이니까 공박으로 흐르지 않게 정성을 다해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 내용도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홍준표 대표에게 알렸고 그런가요? 오늘 오후부터 차례대로 각 기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 6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어저께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각 기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우선 6건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있었는데요. 통신자료 조회 요청 확인은 지난 1년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건인데 앞서 4건은 박근혜 정부 때 통신자료 확인이었고요. 뒤에 2건이 8월 건이 문재인 정부 때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은 이제 양산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육군본부로 요청 기관은 모두 4곳입니다. 오늘 이 4곳이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도록 하면 먼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는 양산시 공무원의 비위 사건 관련해서 통화 상대방의 이 수행비서 번호가 있어서 누구인지 확인을 했다고 했고요. 경남지방경찰청 역시 함안군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데 이 통화 내역에 상대방의 이 폰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건 모두 수사 대상자 통화에 상대방을 조회한 것이라고 했고요. 육군본부는 39사단장 비위 수사 관련해 조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통화 상대방 조회고요. 39사단은 경남 함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경남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어떤 범죄 피의자에 관련해 통화 상대방의 이 번호를 조회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사할 때 상대방 번호가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데 이때 쓰는 게 바로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저희 보도국 기자가 지난해 요청을 해서 한번 받은 자료를 보면요. 그렇습니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자료 내역은 저 정도입니다.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통신의 가입일, 해지일 등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누구 폰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사실 뭐 감청을 한다거나 통화 시간을 본다거나 메시지를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범죄 피의자 대상의 통화 상대방으로 나오면서 어젯밤 늦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남겼는데요. 수사 기법상 흔히 있는 건데 범죄 관련 인적 확인 대상자가 왜 하필 홍 대표 수행비서였냐. 그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앞서 4곳의 요청기관에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아무튼 자세히 취재를 했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태극기는 말이 없답니다. 네, 오늘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당 지지자 수십 명이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꽂으려다가 국회 경위들이 제지를 하자 몸싸움을 이는 등 좀 실랑이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태극기가 좀 국회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저렇게 꽂으려고 지지자들이 하는데 경위들이 제지하자 저렇게 경위의 옷을 잡고 가기도 했고요. 예. 한 분은 양손에 태극기를 많이 들고 저렇게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예. 실사적으로 경위가 주워 모은 태극기를 뺐더니 다시 바닥에 뿌리는 지지자도 있었고 예. 몇몇 분은 태극기를 저렇게 모심듯이 잔디밭 한쪽에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실랑이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애국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자제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오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점심때쯤 잠깐 소나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장의 태극기가 국회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있었는데 비를 맞기도 했고요.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했습니다. 예. 주최 측에서는 이런 모습에 좀 당황을 해서 오후 늦게 태극기를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가요? 국기는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규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그 10조 2항을 보면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 그러니까 태극기를 손으로 들은 깃발로 사용할 때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국기가 국가의 상징이니만큼 그만한 예우를 갖추라는 건데요. 예. 오늘 전혀 국기는 예우를 받지 못했고요.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를 마치 애국의 상징처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사실 관제데모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그동안 태극기를 상징으로 많이 써왔고 예. 오늘은 뿌려지고 밟혀지면서 좀 국가의 상징이 너무 과도하게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조윤선의 단식 정의입니다. 예. 가끔 등장을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4년 8월 당시 문재인 의원이 김영우 씨의 단식을 말리러 갔다가 동조 단식을 합니다. 모두 90회 동안 단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던 정황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 많이 불편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업무 수첩이 주목받았는데 예. 8월 23일자 그러니까 단식 닷새째 되는 날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이라면서 수석님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입니다. 네네. 문재인 단식, 피켓팅 시위 독려, 끌어내기, 자살 방조, 괄호 열고 죽음의 정치 가로 닫고라고 돼 있습니다. 뭐 뒤로 갈수록 점점 무서워집니다. 예. 단어들이. 예. 단식이 너무 생명에 대한 그 경외감이 없이 하는 거고 예. 비난 여론을 하기 위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세우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섰던 거고요. 당시 수첩에는 이 지시를 조윤선 수석이 지시한 겁니다. 예. 관련 정황은 이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조윤선 수석이 지시를 한 건 그날 있었던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같은 날짜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 행위다.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이 아니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예. 예, 같은 날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수석인 조윤선 수석이 소속 행정관에게 그렇군요.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많은 몇몇 언론들은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언론을 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면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very sure this never happened to me before. I met you and now I'm sure this never